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지금 굳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내 마음대로, 종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준다라고 했다면 사실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는 사실 인내, 시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슈를 하나의 파도, 그리고 두 번째 파도 이렇게 좀 말씀을 상징적으로 드렸었죠. 첫 번째 파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미 회색 코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드디어 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서 조금은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쉽게 끝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리스키하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이제 17일 새벽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두 번째 파도인데, 지난 8월이 하원과 상원에서의 청문회 발언을 통해서 50bp 빅스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종식시켜 주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이 전망하기에는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의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도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까지 좀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의 시대를 걷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 변동성이 앞으로도 시장에 꾸준하게 올 텐데, 이것을 매번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시장은 현재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구나, 큰 줄기와 방향성이 체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늘 말씀을 드렸던 3월의 캐치프레이즈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의 멘탈, 나의 심리적 안정, 심리적인 인내심, 이 부분이 투자 수익을 좌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말씀들을 좀 이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매도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파는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죠. 그리고 수출을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인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할 텐데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돕느냐 마느냐, 이때를 빌미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대만, 홍콩 증시의 악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대비 홍콩과 대만의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갖고 있죠. 북한이 ICBM 발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얼마 전 뉴스를 본다면 수일 내로 북한에서 ICBM 발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루 전에 나왔는데, 오늘 주요 매체에서 순환 비행장 북측 활주로 옆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콘크리트 지지대는 엄청나게 무거운 발사대를 세웠을 때에 그 발사체의 각도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 공사가 진행된 모습들이 포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고, 1월부터 우리 시장에 있었던 가장 중대한 사건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였죠. 내부자 거래 정보 매매가 있었고요.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횡령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시장을 조금 뒤엎으면서 우리 시장을 내가 외국인이라도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낳게 되는 이야기들이 한창 우리 시장을 다 뒤덮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열거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할 만한, 또는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은 분명히 아니었기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일면 타당성 있는 이유들을 좀 열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보유 비중을 보면 31.8% 이하로 좀 내려오고 있고, 이 수치는 2016년도 2월 이후에 국내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저치로 내려온 역사적인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으로 조금 더 눈을 좀 돌려보면 항생 지수가 어마어마한 낙폭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홍콩 지수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홍콩 지수에서는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니까 지수 자체가 버텨내지를 못했고, 이러한 기업들의 하락은 결국 중국이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10일 정도면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나갈 물자가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국이 혹 러시아를 지원하게 될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이 선 반영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PCR을 다 받고 음성이 나오기 전에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모아놓은 사진도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모든 증시에 조금 악영향으로, 하락으로 좀 이끌어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장중 한 11시를 저점으로 좀 어려운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시장이 만만치는 않다.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 모두 다 하락이, 그리고 연속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 면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큰 모습이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우리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얼마만큼 적절히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도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놓고 여행을 가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여행 가는 것도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라운딩, 필드로 나가는 골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내 마음대로 공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무리 해도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러면 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거나 어떻게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힘들어도 하는 게 e스포츠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도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다 청산해 버릴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최악의 선택지만은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 또 강조해서 방송에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최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최악의 선택은 조금 피하시고, 청산을 하고 계좌를 밀어버리고 싶더라도 반등이 단계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그 단계에 대한 것들 하나씩 짚어드렸으니까, 최악의 선택지보다는 일부 차선택을 선택해도 늦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에서 버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은 하지만 앞으로 FOMC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된 모습까지 보면서 조금 더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 변동성과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섹터를 통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증시가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이 그리 길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열매 하나에도 비바람이 있고 또 햇살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면은 또 성공 투자에 이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이 투자 팁까지 챙겨주셨는데 또 지금 유튜브로 보니까 이 스탕리치님께서 일전에 허반석 파트너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또 짭짤한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또 계속해서 또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모르겠지만 파트너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굉장히 좀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네,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거나 네. 또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느 분의 자산도 그리고 네. 재산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네. 거기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보다는 예. 뭔가 그래도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라는 것 자체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여기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반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종합적인 결론과 견해를 좀 드려야 되는 일면 애널리스트적 견해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네. 그리고 또 일면 펀드 매니저의 롤을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또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제 선에서 최선의 이야기들을 방송에서도 진심으로 담고 있으니까요. 네. 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덩달아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거기에 플러스 스스로 뭔가 한 스푼 더한 노력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수익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조금 더 힘내시자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상승률 1, 2, 3위를 기록했던 것이 지금 인버스 항생선물 ETN이었거든요. 네. 우리 시장을 좀 보여주는 이 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러시아 디폴트 사태를 앞두고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네. 일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연쇄적으로 영향을 우리 시장에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결국엔 의도된 디폴트, 기술적 디폴트가 먼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한의 연장에 따라서 그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에서 속된 말로 배째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디폴트에 이미 또 사람들은 예견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FOMC 이슈의 디폴트 이슈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을 때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은 해야겠지만 변동성의 한 꼭지를 장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내일 그리고 17일에는 기술적 디폴트에 먼저 우선적으로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유예 기간이 이달 말까지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무언가 합의점이 있을진 않을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또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허반석 파트너가 생각하는 하락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파트너가 생각하는 하락 사이클, 원유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그럼 파트너와 함께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초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이 상품군들이 지정학적인 이슈로 단기간 굉장히 빠르게 폭등을 했는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해서 2배 가량 또 올랐었고 니켈 가격 역시도 최근 60% 넘게 하루 만에 그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 44%를 기록해서 펀드 중에는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한 상황입니다. 수입 물가도 2개월 연속 상승해서 9년 5개월 들어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 국제 유가 그리고 주요 원자재들이 나비 효과처럼 지금 연쇄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경제는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파트너님께서 이 하락 사이클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막 급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주를 너무 늦게 또 올라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폭락에 칼을 또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의사항으로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조심해야 될 섹터로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 하락 그리고 조정 어두운 터널이 깊지도 그리고 그리 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를 원자재와 원유 시장을 통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원유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니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원자재들의 상승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사이에 120, 30% 급등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있었죠. 그런 와중에 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더니만 국제유가가 130불을 찍고서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고점 대비 20% 이상의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5%, 6%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슈팅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란의 핵 협상 또는 베네수엘라의 증산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원유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체크해 보아야 할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시계열로 열어놓고 보았을 때는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격이 결정이 되려면 결국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먼저 유가 상승을 이루어낼 만한 유가 상승이 나올 만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주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다가 이제 다시 항공기가 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엔데믹,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창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도 거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시장 그리고 산업, 전 세계의 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탄소 절감, 지구 온난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세계에, 우리 시장의 중심에 좀 잡혀져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가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추세적으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1년, 2년, 3년 이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요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도 마찬가지로 130불, 150불, 200불 이러한 전망들이 일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지속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왜냐?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를 넘어서 이제 두 자릿수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은 일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일시적일 것이다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가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 거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실질적인 소비 수요와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투자 수요도 한 가지로 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최초로 발발했을 당시에 저도 국제 원유 선물을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무언가 뭐 패스트, 흑사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조금 더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 하락 트렌드가 나오고 하락 이후에 제가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약 20% 내외의 손실을 확정하고 조금 쓴 잔을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시장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어려운 구간이었구나, 어려운 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모두 다 셧다운, 멈춰 섰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 내가 원유 선물을 직접 인도받아서 내 앞마당에 내 저장 탱크에 받아 놓아봤자 보관료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롤오버, 만기 이전에 청산을 하고 그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보니까 마이너스 가격까지 좀 기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본 유가의 급등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소비 수요가 있는 반면에 시장의 가격 결정을 위한 투자 수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 가운데 러시아도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그 생산량, 공급량이 차질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한 투자 수요에서 폭발적인 매수가 일어나서 130불까지 단기간에 좀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소비 수요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소비가 이어져야 가격이 지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원유 생산국의 공급 차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일면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자 수요가 130불까지 가격을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WTI 최근 월물의 가격과 그리고 5년물 가격의 추이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의 굵은 선이 최근 월물의 가격이고요. 그러면 130불까지 좀 상승한 모습들이 최근 22년도 마지막으로 좀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WTI 선물 5년물의 가격은 아직도 50불에서 100불 사이, 60불 언저리까지 좀 반등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 스프레드라는 것이 결국 최근 월물과 5년물 월물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현재 상황은 5년물 가격보다 최근 월물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콘텐고 시장을 정상 시장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 있는 월물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운송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 모두 다 좀 감안을 해 보았을 때 일면 콘텐고 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백워데이션, 비정상적인 시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 모습들을 본다면 빨간색으로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에는 유가가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에는 유가가
우상향, 상승이 나왔더라라는 모습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최근 월물과 5년물 월물이 콘텐고 시장일 때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에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더라. 그런데 백워데이션, 그 중에서도 그 차이가 더 극심할 때는 바로 1개월 수익률부터도 하락 추세가 일부 나오더라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조금 나타났고 확률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서 150불, 200불까지 장기적인 추세적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신다면 원유 ETF나 원유 ETN 선물 파생 상품 거래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실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직접 내 앞마당에 또는 내 기름 탱크에 원유를 저장해서 인도받을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이 만기 전에 청산을 해야 나는 그 원유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만기까지 내가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실제로 원유를 내가 갖고 있는 저장고에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기에는 매도를 하고 다시 그 차월 또는 더 멀리 있는 원월물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종의 거래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거래 비용을 1개월, 2개월, 3개월 혹은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내가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상승의 추세가 그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장기적 거래를 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유 직접적인 선물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상하한 제한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괴리를 통해서 이 직접적인 원유 선물 시장의 가격을 충분히 이 ETN, ETF 상품이 반영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반석이라는 전문 파트너의 필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원유,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결말은 100불 이상의 원유 가격에서 추세적인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는 직접적인 소비 수요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자 수요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의 견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켈, 알루미늄, 그리고 곡물, 밀, 옥수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탱이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 가격대가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에 의해서 너무 반짝 급등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현 구간에서는 너무 빠르게 급하게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해서 니켈 가격 급등에 의해서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의해서 수혜주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선택할 때에도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 가격대에서는 오르기보다는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혹여나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평화 무드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의 일시 하락은 조금 더 깊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섹터로서는 원유 또는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 관련된 수혜주를 매매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인버스 상품에 베팅을 하는 청개구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유나 니켈과 같은 이런 ETN 상품들에 개인들의 뭉칫돈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허반석 파트너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또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또 하락 사이클 알아봤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또 상승 사이클이 되겠죠.
어떤 업종이 상승으로 가게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파트너가 가져온 상승 사이클 그린 에너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섹터가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또 친환경 정책, 또 이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탄소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 이 원전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였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원전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해당 섹터를 상승 사이클로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파트너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가가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라고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 소비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전 세계가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그러면 시장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폭락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어온 바람이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섹터를 넘어서 지수 전반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주요소 복구왕을 기록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비중 20%를 담았던 삼성 SDI였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 첨보, 대주전자재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가 한 차례의 사이클이 꺾인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 본다면 게임주들의 상승 이후에 한 사이클 쉬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 사이클이 나온 이후에 한 차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마어마한 상승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주들, 뭐 자동차,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가지를 좀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를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들은 공매도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몰려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상승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이클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조금 보실 만한 사이클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내일 시장에서 또는 모레 시장에서 내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를 매수한다라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 2차 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원유와 원자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FP,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LFP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과 일본 시장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삼원계 배터리를 본다면 삼원계, 세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NCM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CA라고 한다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CMA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부르시면 될 텐데 그리고 LFP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 인산, 철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와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결국엔 LFP 배터리와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저가 배터리 그리고 원티어 배터리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급 자동차에는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고 일반 보급형 자동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기술 난이도가 어렵냐 쉽냐 그리고 배터리의 크기가 작냐 크냐 그리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출력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화재의 위험성은 누가 더 크냐? 여러 가지 구분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여기에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 인산, 철 모두 원자재가 들어간다라는 공통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유, 원자재, 곡물에 이어서 여기도 원자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삼원계 배터리는 최초로 코발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거기에 코발트 대신에 알루미늄과 또는 망간을 대체제로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기술 개발의 방향을 잡고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가격이 너무 코발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거보다 저렴한 소재 중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양극재에서 높일 수 있는 니켈, 그래서 니켈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하이 니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망간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또 알루미늄의 비중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나 출력을 향상시키는 재료로 써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비쌌던 코발트를 줄이고 알루미늄을 높여서 사실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의 비율이 333, 611, 811 이렇게까지 니켈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이제는 코발트의 비중을 굉장히 낮춰놓았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일면 비싸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알루미늄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 가격이 높아도 2만 불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8만 불, 9만 불을 넘보기 시작하는 사태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셀 배터리를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적자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다 소진하고 나서도 가격이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가격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위치,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치킨 가게 이야기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 위한 주요 원자재라고 한다면 일단 생닭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치킨집 아들로서 좀 커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파우더, 물 여러 가지 들어가고 치킨 무도 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받아서 뜨거운 기름에 열을 가하고 전기를 써가지고 튀겨야 되는데 이 튀김의 주된 원자재로 보여지는 식용유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씨, 대두유 이런 가격의 상승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면 산업에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중국 LFP 배터리를 위주로 중국은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도 중국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구성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333, 532, 622, 811 그리고 결국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가게 된다면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니켈 가격도 상승을 하면 결국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배터리 셀 업체도 제조 비용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 원자재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와의 일부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비용 분담이 있다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니켈 매장량이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다음으로 러시아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 29%, 필리핀 15%, 러시아가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3위 니켈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모두 다 나올 대로 나왔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판단이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탱된다면 가격은 끝까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수요 이외에 투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지탱되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시기상조다, 2차 전지 섹터를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가 일정 부분 완화된 이후에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소비 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 그 가운데 가격의 어느 수요가 더 크게 작용을 했느냐, 그 부분을 꼭 보시고 원유, 원자재, 곡물,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